자, 여섯 번째 지문. 화폐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정말 내용 정리할 거밖에 없어. 그래서 호다다다닥 넘어갈 건데, 자, 하지만 선생님은 설명이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지만 잘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야 돼요. 자, 화폐란 무엇인가란 대답하기 위해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화폐의 역할이나 기능을 위주로 이 속성을 설명하고자 했대요. 19세기 후반에 경제학자들이 한 거는 이 화폐를 뭐로 봤냐? 교환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속성을 찾았고, 예를 들어서 이 맹거랑 제버스는 물물 교환에서 교환 거래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매개로서 화폐가 출현했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러한 의견이 있다. 처음 시작에 대해서. 물물 교환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돼요. 시장이 이제 필요한 어떤 요소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건의 대가로 교환이 좀 편한 그런 물건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물물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게 소금이나 쌀, 밀이었거든. 밀. 소금이나 밀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나 이 옷 팔고 소금으로 받을래. 나 이 뭐 물건 팔고 소금이나 밀로 받을래. 이런 식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물건을 소금이나 밀은, 그러니까 내가 밀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구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거를 교환하는 매개 수단으로만 썼던 거죠. 화폐가 그런 데서부터 등장을 한 거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기능만 하면은 화폐 형태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증표나 지불 약속, 구두 약속으로도 매개 기능은 뭐 다음에 내가 이거 줄게 라고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계 전체 화폐 총량은 60조 달러이지만 주화와 지폐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다. 실제로 현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제 숫자로 적혀있는 그런 돈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화폐 총량의 대부분은 거의 다 뭐다?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는 어떤 전자데이터를 다른 걸로 옮기는 걸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화폐는 경제적 교환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야, 이 음식, 이 파스타 얼마야? 야, 이거 2만 원이야. 야, 이 파스타 얼마야? 이거 뭐 1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10만 원짜리 파스타 먹고 싶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가치는 어떤 걸 소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원천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는 결국에는 뭐로 나눌 수 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용 가치는 내가 직접 사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고, 교환 가치는 효용은 못 얻지만 사용 가치가 있는 거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가치다. 주의할 것은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는 경제에서 사용 가치가 거의 없는 존재라는 거다. 화폐는 다른 사물들의 사용 가치의 지정자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때 그냥 그 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화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 불가능한 것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싶어. 근데 그런 금액이랑 내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돈으로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호텔값 1박에 50만 원, 좋은 밥값 한 끼에 20만 원, 합쳐서 70만 원, 내 행복은 7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화폐의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물물교환 경제에서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건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의 척도를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음에도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들어봤죠? 국밥, 이거면 국밥 몇 그릇인데, 이런 식으로 국밥을 진짜로 먹을 건 아니잖아요. 교환 상대도 아니잖아. 이거를 안 하는 대신 국밥 3그릇을 먹겠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할 때 그냥 가치 척도로, 야, 이 정도면야 그 비싼 돈 내고 비싼 데 가갖고 먹을 바 아니야, 국밥 10그릇 든든하게 먹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가까운 거예요. 한편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교환의 매개로 화폐가 기능하면서 가능해진 간접 교환이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보다 넓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치의 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저축으로 현재의 소비를 아껴서 마련된 자금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건 시간적 측면의 가치 교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싶지만 쓰지 않고 막 모아요. 그러면 이걸 모은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중에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한국인이, 다른 예시예요. 여기서 예시를 2가지를 준 거예요. 한편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서 국내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화폐로 교환하고 이를 외국 화폐로 교환한 뒤에 외국에서 살게 될 집을 마련하는 것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가치 교환이다.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져서 이 가치를 더 바꿔서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지만 화폐를 저장 수단으로 쓰는 특징적인 이유는 헷갈리면 그냥 뭐 통장에 저장한다, 카드에 저장한다, 뭐 은행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장 수단으로 쓰는 특징적인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저장과 보관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명목 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실질 가치의 변동이 심해지면 가치 저장의 기능은 현저히 감소하기도 한다. 자, 이것도 쉽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벌 때 돈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를 쓰는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전 세계 공통 가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달러가 막 어떨 때는 뭐 1달러에 1,300원이었다가 어떨 때는 막 1,000원이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1달러가 1,300원일 때 1달러가 1,000원일 때 원화 가치가 더 큰 거죠. 왜냐면은 같은 1달러인데 어떨 때는 우리나라 돈 1,000원, 어떨 때는 1,300원이라는 거는 요금에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좀 떨어졌으니까 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원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막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은과 금은 뭐 가치가 떨어지거나 높아져도 이 원화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이런 게 없으니까 막 금으로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금값으로 막 재테크도 하고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IMF가 2차로 와갖고 망해버렸어. 그럼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5억 갖고 있으면 뭐해? 다른 나라 휴지 조각인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처럼 화폐는 상품을 교환할 때 쓰이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의 척도 단위, 가치의 저장 도구의 역할을 한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요한 단어 2개 찾아주고 각각의 예시랑 근거까지 다 찾아주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화폐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람들이 용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거는 어떤 집단에서의 약속이어야 된다. 약속이 이행될 때 화폐가 기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호다닥 정리하고 문제 바로 풀어주세요.